부식기통. 방금 군대 생활을 끝마친 병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병사가 군대 생활을 몇 해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10년쯤? 어쩜 15년쯤. 하지만 언제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병사의 임무를 다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병사는 졸병인지라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녹이 슬 만큼 낡아 빠진 칼과 볼품없는 배낭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병사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왼발, 오른발, 행군하듯 발을 맞춰 길을 걸었습니다. 꿈틀거리는 봄을 맞아 들판에는 꽃들이 활짝 피고 새들은 즐겁게 종알거렸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장난을 쳤나 봅니다. 아랫입술이 축 처져 험상궂기 그지없는 노파가 길을 막았습니다. 사악한 마녀였습니다. 마녀는 두 눈에서 불을 뿜으며 짐승의 발톱처럼 깡마른 손가락을 들어 병사를 가리켰습니다. 이봐 젊은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어. 자네 군대에서 한참 썩었지만 돈 한 푼 쥐지 못했지? 담배 파이프에 채워 넣을 담뱃잎 살 돈도 없지 않은가? 내가 자네에게 돈을 주겠네. 자기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희한했지만 돈을 주겠다니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요. 그것도 더럽고 초라한 누더기를 걸친 노파가 말입니다. 마녀가 늙어 비틀어진 참나무를 손짓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무 좀 보게. 줄기 꼭대기에서 뿌리까지 속이 덩 비었어. 저 위로 올라가 주려나? 나무 속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다네. 우선 몸에 밧줄을 묶지. 그래야 나무에서 자네를 끌어낼 테니. 그뿐입니까? 그럼 당장 시작하지요 뭐. 병사가 칼과 배낭을 끌었습니다. 잠깐만, 너무 서두르지 말게나. 마녀가 꾸짖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등잔불이 빛을 비추는 기다란 복도가 나올 거야. 복도에는 문이 3개 있는데 문 뒤편에는 개가 지키고 있지.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이 바둑문이 앞치마 위에 개를 앉혀야 해. 그럼 개가 지키고 있던 상자에서 구리동전을 마음껏 가질 수 있지. 두 번째 방에는 은동전이, 세 번째 방에는 황금동전이 있어. 그런데 개들이... 왜 그러세요? 병사가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다만 다른 개들도 앞치마 위에 앉혀야 해. 안 그럼 달려들지 모르거든. 첫 번째 개는 두 눈이 간장종지만 해. 두 번째 개는 붕차 날개만 하고, 세 번째 개는 코펜하겐 교회의 둥근 천장만큼 커다랗지. 그러니 큰 용기를 내야 할 거야. 하기야 전쟁터를 누비듯 하면 겁먹을 필요도 없겠지. 병사는 그럭저럭 2마리 개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익히 알고 있던 교회의 둥근 청잔만큼 커다란 눈을 지닌 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래도 병사는 움츠러들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따위 강아지들 때문에 겁을 먹다니요. 그건 그렇고 할머니가 원하는 건 뭐죠? 제가 뭘 들고 나와야 하냐고요? 저에게 잘해주시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특별한 것이겠죠? 마녀가 찡그리듯 웃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마지막 남은 누런 이빨 하나가 보였습니다. 나는 동전 한 입 가질 생각이 없네. 할머니께서 나무 속에 보관해 두신 부식기 통을 원할 뿐이지. 그 통은 우리 집안의 보물일세. 부디 통을 찾아주게나.
부탁이야. 노파가 어째서 돈을 마다하는지 궁금해할 사이도 없이 병사의 몸은 밧줄로 묶이고 손에는 바둑무늬 앞치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병사는 나무 위로 올라가 커다란 나무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병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백 개의 램프가 밝은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병사는 머뭇거리지 않고 첫 번째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장 종지만한 두 눈이 병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 병사는 바닥에 고꾸라질 뻔했죠. 병사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지체 없이 개를 잡아 앞치마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구리동전을 꺼내 주머니를 가득 채운 다음 개를 다시 상자 뚜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방은 별로 놀라울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네 발 달린 보초병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풍차 날개만한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튕겨져 나와 병사를 깔아뭉개지나 않을까 걱정했을 정도니까요. 병사는 먼저 첫 번째 방에서 가져온 구리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래야 은동전을 대신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가 하도 무거워 그 덩치를 밀어내고 앞치마를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병사는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세 번째 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였지만 세 번째 개를 본 병사는 화들짝 놀라 눈이 쟁반만해졌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것 같은 두 눈이 온 방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아 다시 용기를 내기까지 제법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괴물을 앞치마 위로 옮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 뒤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병사는 은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고 대신 황금 동전을 채워 넣었습니다. 모자 속을 채우는 것도 잊지 않았죠. 만약을 위해 개는 앞치마 위에 그대로 두었고요. 마지막으로 부식기통이 남았습니다. 병사는 후미지고 캄캄한 구석에서 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뒤엉켜 있었지만 병사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병사가 부식기통을 찾았다고 마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무 구멍에서 나오자마자 병사는 칼을 다시 허리에 찼습니다. 마녀가 듣기 좋은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부터 자네는 임금님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자, 통을 주게. 그걸 무엇에 쓰려고 그러세요? 병사가 물었습니다. 마녀의 몸속으로 독이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콧등에 난 사마귀가 시퍼렇게 변하더니 얼굴이 노랗게 질려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알 바 없지 않은가? 돈을 가졌으니 어서 통을 내놓게. 병사가 고집스레 되물었습니다. 대체 통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 같은데. 이리 내놓기만 해. 안 그럼 혼을 내주겠어. 마법을 써서 돌로 만들어줄 테야. 마녀가 마법 지팡이를 꺼내며 까마귀 울음처럼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허튼 소리! 병사가 외치며 칼집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공중에서 칼이 번뜩이고 마녀의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병사는 부식기통을 배낭에 집어넣고서 다시 길을 떠났죠. 주머니에서 쟁그랑거리는 황금 동전 탓에 여행은 한결 즐거웠습니다.
다음 마을에서 한바탕 놀아야지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고요. 해걸음에 마을에 도착해 제일 근사한 여인숙의 방을 얻은 뒤 최상급 포도주를 곁들여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풍요롭고 우아한 미래를 그리며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다음 날부터 병사는 귀족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백작에게나 어울릴 법한 비싼 옷과 장화를 마련하고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왕궁의 정원 앞을 기웃거렸어요. 병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공주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공주님은 겹겹이 벽을 둘러싸은 왕궁 깊숙한 곳에 살았습니다. 하찮은 병졸과 결혼하리라는 예언을 들은 임금님이 공주님을 그곳에 안전하게 모셔두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병사는 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 아닐까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주님이 보고 싶어도 먹고 자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겠지요. 병사는 돈 많은 귀족처럼 연회와 무도회에 참석하는 한편 시끌벅적한 잔치를 베풀어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병사는 마음씨 좋고 돈 많은 신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치스런 생활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늙은 참나무에서 얻어온 황금 동전은 자꾸만 주머니에서 새어나갔고 마침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병사는 웅장한 저택과 마차를 팔아야 했죠. 남은 것이라곤 녹슨 단추가 달린 낡은 외투뿐이었습니다. 전쟁터를 함께 누비던 칼마저 팔아버렸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초라한 모습을 비추어줄 촛불 하나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퍼뜩 마녀의 부식기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초가 들어있지 않을까 궁금했죠. 웬걸 몽당초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병사는 초를 꺼내 앞에 세우고 부싯돌을 한 번 쳐 불을 댕겼습니다. 순간 간장종지만한 눈을 부라리며 첫 번째 개가 병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세요, 주인님. 다른 이들 같으면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대포가 쿵쾅거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더니가 이 정도로 놀라지는 않았겠죠? 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가서 돈을 구해오너라. 개가 구리동전을 한 보따리 가져왔지만 이것 가지고는 겨우 새 옷을 한 벌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병사는 이내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부싯돌을 2번 또는 3번 치면? 부싯돌을 2번째, 3번째 때리자. 2번째 개가 은동전을, 3번째 개가 황금동전을 원하는 대로 날라다 주었습니다. 병사는 예전처럼 부자가 되어 웅장한 저택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들 덕분에 부자가 되자 공주님이 또다시 그리워졌습니다. 새장 속 새처럼 왕궁 깊숙이 갇혀있는 사랑스런 공주님을 말이죠. 공주님이 정말 아름다운지 확인해 봐야겠어.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병사는 부싯돌을 한 번 쳐 첫 번째 개를 불러냈습니다. 왕궁에 가서 공주님을 모셔오너라. 공주님은 못난이 박색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이고 말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치 아름다운 미인이 곤히 자고 있었죠.
병사는 살며시 공주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곧이어 공주님은 개의 등에 업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냐고요? 천만의 말씀.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공주님이 임금님과 왕비님에게 어젯밤 꾸었던 이상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개에게 납치된 것이며 자신에게 입을 맞춘 병사며. 그 얘기를 들은 왕비님은 눈물을 터뜨리고 임금님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방안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왕관이 머리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조차 알지 못했지요. 다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도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소리칠 수밖에요. 그들은 나의 지긋한 궁녀를 보내 공주님의 잠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공주님의 말이 꿈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밝혀야 했죠. 병사는 다시 공주님을 데려와 3번이나 입맞춤을 했습니다. 궁녀가 뒤를 쫓아왔다는 사실은 모르는 채요. 궁녀는 공주님을 태우고 개가 사라진 저택의 대문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님을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나서는 길에 개가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영리한 개는 도시에 있는 모든 집의 대문에 똑같은 표시를 해두었지요. 임금님과 왕비님과 창칼로 무장한 호위병들이 표시를 보고 병사를 붙잡으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지요. 왕비님이 새로운 묘안을 짜냈습니다. 손수 비단천에 바느질을 해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지요. 주머니를 공주님의 잠옷 옷단에 달고 밀가루를 가득 채워 넣은 다음 마지막으로 가위의 뾰족한 끝으로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밀가루가 구멍을 통해 조금씩 흘러내리면 개가 공주님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있을 테지요. 그날 밤 왕비님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개가 조심하느라 무척 애를 썼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밀가루 표시를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병사는 공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어떻게 하면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궁리했습니다. 애타는 감정이 땅이 꺼지듯 한숨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만 공주님을 깨울 뻔할 만큼 소리가 컸지요. 도시 위로 느릿한 먼동이 다가오기도 전에 임금님의 호위병들이 들이닥쳐 병사를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마법 부식기통을 챙길 여유도 없었지요. 호위대장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임금님의 어명을 전했습니다. 그대는 왕실과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나의 딸을 욕보였노라. 따라서 해가 지기 전에 교수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노라. 네 몸뚱어리는 까마귀가 파먹어 살점을 날아 구석구석에 뿌려놓을 때까지 교수대에 걸어두겠노라.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감옥 주변으로 모여들어 목수가 교수대를 세우는 언덕 위의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흥분을 숨기지 못하고 교수형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구두방 소년이 가죽 작업복을 깃벌처럼 펄럭이며 교수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때 신발이 벗겨져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감옥 쇠창살을 쳤던 것입니다. 소년이 몸을 숙여 신발을 집으려 할 때 병사가 소년을 불렀습니다. 얘야, 서두를 필요 없지 않니? 교수형은 아직 멀었어. 죽기 전에 자비를 좀 베풀어 주겠니? 소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깟 부식기통을 가져다 주는 대신 은하 몇 잎을 얻는다는데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요.
소녀는 병사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교수대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 병사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금님과 앙비님이 신하들에 둘러싸여 첫째 줄에 마련된 옥자에 앉았습니다. 그 옆으로 법복을 갖춰 입은 판사들이 자리를 잡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호위병들이 보초를 섰습니다. 교수형 집행인과 그를 돕는 조수들도 등장했고요. 그들은 교수형을 앞두었다기보다 음악회에 참석한 구경꾼들처럼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반면에 병사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는데 벌써부터 두 눈 가득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주머니들도 보였습니다. 낮은 소리로 북이 울리고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섰습니다. 이윽고 교수형 집행인이 밧줄에 목을 걸려는 순간 병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마지막 소원은 들어주는 법입니다. 임금님, 죽기 전에 담배 한 모금만 피우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는 더욱 싫었지요. 매정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결국 임금님은 병사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순간 사나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병사가 부싯돌을 3번 때리자 무시무시한 3마리 개가 병사의 옆에 늘어섰습니다. 툭 튀어나올 듯이 붉어진 퉁방울 눈이 핏발을 세우고 일제히 노려보자 사람들은 대번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병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을 혼내주어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교수형 집행인들과 조수들이 개들에게 몰려 강으로 끌려갔습니다. 개들의 이빨 자국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왔습니다. 법관들도 같은 꼴이 되었지요. 온몸에 혹과 멍이 생기고 코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임금님과 앙비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물에 떨어진 뒤 물살에 휩쓸려 왕국 바깥으로 떠나야 했지요. 백성들과 호위병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새 임금님 만세! 아름다운 공주님 만세!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결혼식 축하잔치가 8해 동안 계속되었으며 잔치상에는 3마리 개들과 구두방 소년도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개들은 소년처럼 배 터지게 먹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두 눈을 부라렸다지요. 물론 이번에는 재미로 그래 보았던 것입니다. 늙은 엉겅퀴의 소원. 그다지 멀지 않은 옛날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둘러싸인 영주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영주에 점잖은 손님들은 꽃과 관목 수풀과 나무 사이를 거닐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데 정원사가 여러 명 필요했음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정원 울타리 건너편은 이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데이지가 자라고 쐐기풀과 이름 모를 잡초가 우거졌는데 윗동에서 사방으로 줄기를 뻗은 엉겅퀴는 어찌나 으람한지 그 밑에 들어가 비를 피할 수도 있었답니다. 아무도 엉겅퀴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우유배달부의 짐수레를 끄는 당나귀는 달랐습니다. 매번 그 옆을 지날 때마다 당나귀는 입안 가득 침을 물고 목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무진 애를 써도 엉겅퀴를 뜯어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굴레가 너무 짧았으니까요. 그리하여 엉겅퀴는 자꾸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저택에 한 무리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코펜하겐에 사는 귀족들로 일행 중에는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도 있었죠. 특히 한 아가씨는 머나먼 스코틀랜드에서 왔는데 귀한 집안 출신에다 땅과 돈이 많았습니다. 청년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1등 색식감이라며 수군거릴 만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잔디밭에 나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공놀이를 한다, 꽃밭 사이를 거닌다, 흥겨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한 처녀가 꽃을 꺾어 좋아하는 총각의 단추구멍에 꽂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처녀들도 앞다투어 예쁜 꽃을 꺾어 자기 짝에게 꽂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처녀는 한참을 망설이며 주위를 살피기만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꽃이 없는 것 같았죠. 그러다 울타리 너머에서 붉은 빛이 도는 푸른 꽃을 피운 커다란 엉겅퀴를 보았습니다. 처녀는 화사하게 미소 지으며 영주의 아들에게 꽃을 꺾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건 스코틀랜드의 꽃이에요. 우리나라의 문장에 새겨져 있죠. 저걸 꺾어다 줄래요? 영주의 아들은 제일 탐스런 꽃을 꺾다 가시에 찔렸습니다. 엉겅퀴는 장미처럼 가시가 돋아있기 때문이지요. 처녀는 엉겅퀴 꽃을 그의 단추구멍에 꽂아주었습니다. 청년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가슴을 울렁이게 만든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가 자신을 선택해 주었으니까요. 청년은 햇빛을 받아 비단처럼 출렁이는 붉은 머리카락과 깊고 푸른 눈에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그의 행운을 몹시 부러워하며 질투를 느꼈던 것도 당연했습니다. 청년을 보면 엉겅퀴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엉겅퀴는 오랜 가뭄 끝에 단비라도 만난 듯 신이 나서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비로소 내가 다른 세계에 속할 귀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아름다운 아가씨가 내 꽃을 선택해 영주의 아들에게 건넨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엉겅퀴가 근처에 있는 데이지와 클로버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물쭈물 대답을 미루자 엉겅퀴는 참지 못하고 저 혼자 대답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정원 밖이 아니라 울타리 너머 정원 안에 있는 꽃밭이란 말씀이야. 아가씨가 영주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엉겅퀴의 기쁨은 한층 커졌습니다. 엉겅퀴는 새로 피어나는 꽃봉오리들에게 화분인지 단추구멍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정원 안 세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어났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꿀을 빼앗아 가려는 벌들 뿐이었죠. 벌들이 엉겅퀴를 정원 안으로 옮겨다 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엉겅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날강도들, 남의 걸 훔쳐가니까 좋아? 가시로 확 찔러버릴까 보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꽃들은 서서히 시들어가고 여름도 기운을 잃고
가을이 다가왔죠. 어쩌다 거미줄에 매달려 공중을 떠다니는 거미를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자 정원사들은 과일을 수확하고 겨울맞이 채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엉겅퀴는 더욱 우울했습니다. 여전히 울타리 바깥 세상에 외로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영주님의 아들을 스코틀랜드 처녀와 맺어준 건 바로 나야. 안 그래? 그런데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왜 내가 있어야 할 장소인 화분에다 옮겨 심지 않지? 엉겅퀴는 짐수레와 씨름하는 당나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당나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굴레 때문에 엉겅퀴를 뜯어먹을 수 없다는 것이 속상할 뿐이었지요. 몇 주가 흘렀습니다. 엉겅퀴는 마지막 꽃을 피운 채 여전히 울타리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유달리 크고 화려한 이 꽃은 뿌리 근처에서 자라났습니다. 신혼부부가 정원에 산보를 나왔다가 울타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부가 울타리 너머를 보았습니다. 저기 좀 보아요. 늙은 엉겅퀴에 아직 꽃이 달려있네요. 은빛 꽃받침이 정말 이쁘죠? 당신이 꽃을 따다 줄래요? 신부가 부탁했습니다. 솔직히 신랑은 울타리를 넘어가기가 싫었습니다. 눈 녹은 물 때문에 땅이 온통 진흙탕으로 변했거든요. 그렇다고 새색 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울타리를 넘어가 꽃을 땄습니다. 엉겅퀴는 신랑이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가시로 손을 콕 찔러주었습니다. 신랑이 꽃을 건네자 신부는 즐거워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참 예쁘네요. 결혼사진 액자를 만들 때 이 꽃 모양을 새겨 넣으라고 일러야겠어요. 엉겅퀴는 다시 우쭐해졌어요. 엉겅퀴가 점잔을 빼며 울타리 말뚝에게 떠벌렸죠. 이봐, 내 첫째는 단추구멍에 꽂혀 영주님의 아들과 스코틀랜드 미인을 맺어주었어. 그리고 막내는 결혼사진 액자 틀에 새겨질 예정이야. 올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알겠지? 이제 난 어떻게 될까? 정원한 세계로 가야 하는데. 갑작스런 바람이 불어와 울타리 말뚝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엉겅퀴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의 전부였지요. 그 뒤로도 여러 주가 흘렀지만 엉겅퀴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파란 하늘에 쓸쓸히 구름 한 점이 떠가는 맑은 날이었어요. 햇님이 들판을 촉촉이 적셔주는데 엉겅퀴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으면 그뿐이지. 아이들이 정원 안에서 잘 산다면 나야 이곳 울타리 너머에서라도 행복하잖아. 햇살이 번쩍 스치고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너도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어디요? 꽃밭? 화분? 그도 아니면 예쁜 그림처럼 근사한 액자 속에서 살 수 있나요? 엉겅퀴가 숨이 넘어갈 듯 허겁지겁 물었습니다. 햇살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와 청소부. 번화한 도시
한때 증조 할머니가 살림을 살았던 오래된 방에 꽃과 사슴 조각으로 장식한 낡은 찬장이 있었습니다. 찬장 중앙에는 깜짝 놀랄 만큼 진기한 인물이 조각되어 있었지요. 염소다리에 긴 수염을 기른 남자의 이마에는 불룩하니 뿔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엄청 긴 이름으로 남자를 불렀습니다. 야전 지휘관 염소다리 특무상사 빌리라나 뭐라나. 아마 아이들은 발음하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 같습니다. 염소다리 빌리는 언제나 거울 바로 아래 자리 잡은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스러운 작은 양치기 아가씨 도자기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무척이나 아름다운 아가씨는 양치기 지팡이를 들고 금박을 입힌 예쁜 모자를 쓰고 리본 달린 치마를 입었습니다. 아가씨 옆에는 고동색 신사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굴뚝 청소부가 사다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말이 굴뚝 청소부지 검댕 한 점 없이 깨끗한 도자기였지요. 날마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던 청소부와 아가씨는 약속을 했어요. 둘 다 젊었고 둘 다 도자기의 순수함을 지녔던 탓에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 누가 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해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회방꾼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늙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고개를 돌릴 수 있었기에 온종일 젊은 여인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자신이 아가씨의 할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줄 법적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중국 사람은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난 염소 상사 빌리에게 아가씨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중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질 좋은 마호가니 나무로 조각한 신랑을 맡게 될 거야. 야전 지휘관 염소다리 등무상사 빌리의 아내가 되는 것이란다. 그분은 상류계급 출신일 뿐만 아니라 은그릇으로 가득한 잔장도 가지고 있어. 도자기 부인이 11명이나 된다는 것을 아세요? 게다가 나 몰라라 돌보지도 않는다고요. 어두컴컴한 찬장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래요. 오, 그래. 이참에 12번째 아내가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니? 오늘 밤 자정에 잔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 너는 그곳에 가서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 일을 두고 왈가왈부하기 싫다. 중국 사람이 빽 소리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열변을 토했더니 몹시 피곤했거든요. 아가씨는 두 눈이 촉촉이 젖어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기운을 차리자 청소부를 불렀습니다. 얘기 다 들었죠? 우리 멀리 날아나 넓은 세상으로 나가요.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요. 굴뚝을 청소하면 우리 둘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청소부가 찬성했어요. 중국 사람이 잠들었으니 당장 떠나요. 아가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연인은 길을 떠나 식탁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탈출은 금방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염소 상사 빌리가 큰 소리로 중국 사람을 깨웠던 것입니다.
이봐요, 저것들이 도망가요. 어서 잡으라고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가씨와 청소부는 반쯤 열린 서랍 안으로 폴짝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자 서서히 희한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기자기한 인형극장 무대 위에서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어요. 잔인한 운명에 맞서 간절히 결혼하기를 바라는 젊은 연인의 이야기였지요. 자기 처지와 무척 비슷하여 아가씨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못 참겠어요. 어서 나가요. 두 연인은 사다리를 타고 서랍에서 방바닥으로 내려와 식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중국 사람이 잠에서 깨어 온몸을 부르르 떨며 달가닥거렸죠. 몹시 화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단지 도자기여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요. 청소부가 향수병 속에 들어가 숨자고 말했습니다. 몸을 숨길 방법은 이 길밖에 없었지만 웬일인지 아가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사실 향수병은 오래전에 중국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지 않을 것이 뻔했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해요. 그렇게 하려면 난로로 들어가 기어서 연통을 빠져나간 다음 굴뚝으로 올라가야 해요. 더구나 굴뚝 안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데다 검댕으로 가득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걱정 말아요. 아가씨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석탄처럼 새까만 어둠이 두려웠습니다. 아가씨와 청소부는 난로로 들어가 연통을 지나고 드디어 굴뚝 밑에 도착했습니다. 시커먼 굴뚝 구멍을 통해 투명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연인에게 길을 일러주는 듯 했죠. 청소부가 아가씨를 도와 굴뚝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영원히 굴뚝 끝에 닿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체념하려는 순간 힘든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굴뚝 꼭대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찌나 피곤한지 무릎이 덜덜 떨렸죠. 별들이 촘촘히 뿌려져 있는 밤하늘 아래로 도시의 지붕과 가로등과 사람과 강과 마차가 보였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을 넓기만 했죠. 어지러움을 느낀 아가씨는 엄마 품을 떠난 아기처럼 서럽게 울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부님, 넓은 세상은 제게 너무 과분하군요. 이곳에서 저는 먼지와 같아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을 거예요. 모두들 나를 떠받들어주던 거울 아래 작은 세계에서 저는 무척 행복했어요. 당신의 말처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시 우리 세계로 데려가 주세요. 아가씨는 신발 위에 금박 장식이 눈물에 지워질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청소부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못난이 염소상사 빌리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며 설득해 보았지만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별수 없이 밧줄을 타고 굴뚝을 다시 내려와 연통 속을 기어서 난로로 돌아왔죠. 그런데 살그머니 난로 뚜껑을 열고 살짝 엿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 아가씨와 청소부를 뒤쫓으려다가 식탁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던 거예요. 머리는 또르르 굴러 저쪽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죠. 한편 염소 상사 빌리는 제자리에 우뚝 서서 넋이 빠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 지경이 되었다니 결코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아가씨는 다시 울음보를 터뜨리며 두 손을 틀어주었습니다. 청소부가 아가씨를 부드럽게 달래주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몸을 악교로 붙여줄 거예요. 목은 못을 박아 몸통에 이을 거고요. 새 것처럼 된다고요. 그럼 예전처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잔뜩 늘어놓겠죠. 이 말에 아가씨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가씨와 청소부는 식탁으로 기어올라 예전에 서 있던 자리로 돌아왔죠. 청소부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중국 사람 걱정일랑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군요. 아가씨는 잠자코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머릿속이 온통 할아버지 걱정으로 가득했거든요. 사람들은 도자기 조각을 일일이 주어 악교로 붙이고 못을 박아 목을 연결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사람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러나 중국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고개를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어 무척 거만하게 보였습니다. 한 번은 염소 상사 빌리가 투덜거렸습니다. 자신이 귀족인 줄 착각하시나 본데 내게 영주님이라든지 나라님이라든지 그런 소리 들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오. 중국 사람은 대꾸가 없었습니다. 염소 상사 빌리가 더욱 화가 나 빽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쨌든 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손녀딸을 내게 줄 거요 말 거요? 아가씨와 청소부는 행여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일까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은 그럴 수 없었지요. 그래서 아가씨와 청소부는 헤어지지 않고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모든 도자기의 운명이 그러하듯이 부서져 조각이 날 때까지 오래오래 사랑했답니다.